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재밌는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건들이 1번부터 시작해서 10가지를 줬는데 제가 뭐 그 10가지를 한번 보면서 실제로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AI가 좀 잘못된 건지를 제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담만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AI한테 물었는데 AI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좋은 변호사는 상담을 할 때 불리한 부분을 먼저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쟁점에서 이 논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변호사가 준비된 변호사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변호사는 사실은 변호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듣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변호사여야 된다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부분을 먼저 말한다. 근데 반드시 먼저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변호사는 먼저 들어야 되겠죠. 사건을 파악을 한 다음에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하고 전반적으로 승패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AI가 답한 거를 제가 약간 각색해서 설명드리면 좋은 변호사는 무조건 의뢰인 말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의뢰인의 기분을 맞춰주는 변호사. 그래서 무조건 한번 해보자. 구체적인 어떤 논거가 없이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안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소송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불리한 부분을 알려주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질문을 잘 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답,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되고 단순히 그냥 이길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불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이렇게 논리를 한번 펴가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전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저도 이거는 AI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AI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관의 실질적인 강점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논리와 프로세스를 잘 알고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데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판사의 머릿속으로 읽고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쉽게 만드는 정교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출신이 어느 법원에서 근무를 했나, 시기가 뭐였냐 보다는 기본적으로 내 사건의 유형을 얼마나 다루었는지를 봐야 된다. 판사의 시선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실전형 전문가를 찾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AI는 다 좋은 얘기만 해요. 핵심적인 얘기에 좀 부족한 게 AI들의 문제인데 이 얘기는 결국은 전관을 이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전관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결국은 전관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변호사들이 판사의 구조 그리고 판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판결을 쓸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판사한테 그 사건의 쟁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사사건에서는 오히려 전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사한테 판사가 판결문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판결문을 잘 써내려가는 구조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관이냐 아니냐 보다는 실전형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서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실전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수임료 기준은 뭐냐? 이렇게 이제 AI한테 물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변호사마다 수임료가 천차만별이다. 비쌀수록 그다음에 쌀수록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건의 복잡도, 예상 소요기간, 담당 변호사의 직접 관여 비중이 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수임료는 근거가 없다.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상담시 물어봐라. 이것도 또 이제 AI에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핵심이 없는. 제가 볼 때는 이 수임료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이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세면요 변호사 일 안 합니다. 변호사들마다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사건이라든지 수임료가 큰 사건에는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임료가 만약에 일은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수임료가 너무 싸다라고 하면 사실은 성실한 변론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깎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정해주고 변호사한테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300만 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0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1000만 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대형 로펌일수록 좀 비싸요. 그리고 중형 로펌들은 그거보다 싸고 그 다음에 개인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그리고 변호사들이 어느 경우에는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너무 안 되는 사무실 그 다음에 변호사 규모가 작은 사무실일수록 오히려 금액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면 이달에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찾아온 사람한테 오히려 더 비싼 수임료를 매기는 경우도 제가 왕왕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임료뿐만 아니라 그 사무실 구조가 어떤가. 이 변호사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 제가 솔직한 얘기를 여태까지 변호사 26년 하는 동안 이제 내가 사건을 좀 알겠다라고 하게 느끼는 게 언제냐면 한 15년 하니까 그래요. 15년. 3년만 해도 변호사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죠. 근데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수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안 해본 사건이 많아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났다고 해서 사건을 자기가 전부 다 알고 다 판단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 말은 저희가 우리 사무실의 변호사들을 수련시켜보고 계속 일을 시켜보다 보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워야 되고 충분히 협업해야 되고, 저도 지금도 상의를 해요. 저희 팀장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수행해본 사건이 아닌 사건들 비슷하긴 하지만 좀 애매한 경우에는 입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 저희가 후속해서 AI한테 물은 나머지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